연준이 과거와는 달리 굳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세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의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은 늦게 나타나게 될 것 같다. 일본 얘기도 나와서 잃어버린 30년 이미지가 강한 일본이 사실 투자 매력도 굉장히 낮았는데 네네네. 최근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버블 경제 시절이던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5,000선 넘었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일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중국이나 한국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할 때 일본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가 사실상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하고 맞물리냐면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임금입니다. 임금이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임금을 거의 올려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참 독특한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3, 4월이 되면은 춘투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기업들을 오히려 압박해요. 노동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라고. 임금이 올라가면 이 인플레이션이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탄탄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30년 동안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관제 춘투라는 말이 나와요. 일본 정부에서 임금 많이 올려줘야 된다. 임금 올려주는 기업 좋은 기업 뭐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근데 반대편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일본 시장이 지난해부터 이제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때 인플레이션이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약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보약입니다. 진짜 괜찮거든요.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들. 근데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냐면 확 튀어 올라가는 센 인플레이션 있죠. 이런 게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 당국에서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서 살짝 금리를 올리는 정도죠. 그러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일본의 금융시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너무 세게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탁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마일드한 수준에서 딱 멈춰져가지고 우 하고 이어가면 이만큼 좋은 건 없는데 이른바 우리가 좋아하는 골디락스 뭐 이런 거잖아요. 따뜻한 거잖아요. 그게 뜨거워져 버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본 경제에는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좋아지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이 변곡점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플레이션에서 올라올 때 비관론이 사라지지만 이게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일본 금융시장에는 향후에는 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굉장히 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오버슈팅을 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본 중앙은행도 되게 빠르게 따라붙어야 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엔 하나의 큰 리스크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금융시장이 좀 좋은 영향을 받는 것들은 미국하고의 편먹음이 분명히 한편에 있는 거고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호재 이런 것들이 한편에 또 영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금리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국내 금리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가 금방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번 달 금통위 거치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금통위 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이제 금통위 언제 있었죠? 예, 저기 이제 1월 11일이었을 거예요. 이거 2주 전이니까 예, 2주 전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월 지금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네네. 빠르다. 정말. 네, 시간 빠르죠. 네. 근데 이제 그 금통위에서 나왔던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통위 끝나고 이제 그 금통위에서는 일단 그 얘기가 첫 번째 나온 게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받쳐졌어요. 추가 인상은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알린 거죠. 보통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고 하면 인상이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죠? 인하가 남은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하나? 이런 기대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케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끝났어요 하는 순간 7번씩 인하한다고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도한 인하에 대한 기대는 꺾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총재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얘기하신 건 이런 걸 얘기하시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6개월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물론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를 깔지만 6개월이라는 숫자를 던지죠. 이게 대화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
금방 할 거죠? 아, 그렇게 금방 인하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하고 향후 6개월은 안 할 거예요. 어느 게 더 클리어할까요? 당연히 네. 후자죠. 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사람들한테 적어도 상반기는 쉽지 않다라는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되게 명시적으로 이 시장에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한 코멘트를 일단 첫 번째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좀 눈여겨봤던 게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효과보다 네. 부동산 가격만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이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잠깐 생각해보면 경기를 부양하려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뛰어요. 그럼 경기 부양 효과가 서민들한테 어떨까요? 오히려 어렵겠죠. 네. 그러면 집값이 작년처럼 막 금리 인하 얘기 듣자마자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중앙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집값이 올라갈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의 급증이 동반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엔 그 금통위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건 집값 얘기도 되게 집값 얘기지만 집값과 가계부채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설명하셨어요. 잠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높지?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럼 가계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DSR 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LTV 규제라고 해서 1억짜리 집에 대해서 뭐 5천만 원 이렇게밖에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밖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80%씩 해줍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가계부채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더 많을까? 핵심은요. GDP 대비 우리나라 집값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낙 비싼 집에 대해서 40%는 그거보다는 약한 집에 비해서 가격이 크지 않은 집에, 높지 않은 집에 80%보다 오히려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코멘트가 이제 하는 총재한테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서라는 얘기는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한 차례 확인이 끝나고 나가는 그럼 템포가 조금 늦게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그렇게 늦게 하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위축되지 않겠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준비한 게 뭐냐면 금중대라는 게 나와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약자거든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은 직접 서민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죠. 그렇죠. 한국은행 거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시중은행은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한국은행한테 대출받은 거에 일정 마진을 얹혀서 시중에 대중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죠. 네. 이런 구조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3.5로 돈을 빌려와서 이걸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로 대출받는 건 아니지만 쉽게 계산하기 그냥 편하게. 근데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에서 별도 풀을 준비해서 이번에 9조 원만큼 준비했더라고요. 이 9조 원의 대출은 시중은행한테 2%에 빌려줘요. 그럼 시중은행은 한국은행한테 2%에 땡겨오면 2%에 떼왔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대출해주니까 아까 저는 3.5에 떼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금리가 싸겠죠. 이런 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해요. 근데 야 그럼 그거 퍼주면 되잖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나와요. 이 대출은. 이 꼬리표가 뭐냐면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야. 이렇게 꼬리표가 나오는 거죠. 그 구조는 그래서 싸게 빌려주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나가게 되고 그 구조 중에서 80%인 7.2조만큼은 지방의 중소기업, 1.8조만큼은 수도권의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금중대라는 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9조만큼 풀려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천천히 나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를 일정 부분은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쿠션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잠깐만 정리합니다.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쿠션을 대준 거잖아요. 그럼 쿠션까지 대줬을 정도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보다는 빨리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의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은 늦게 나타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국도 이제 미국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미국일 텐데 미국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연준도 헷갈리는 것이 금리를 많이 인하할 것처럼 말을 했다가 또 지금 또 신중해야 한다고 네. 아리까리하게 말한단 말이죠. 네네네. 왜 이렇게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 헷갈리게 어떻게 보면 그 멘트로서 뭐 시장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절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네. 좀 요즘 조금 고민하는 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낮출 거라고 했는데 시장이 7번 낮출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막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준이 5번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7번 예상할까요? 아니면 10번 예상할까요? 아, 예상하는 10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10번인지는 확실히 기대치가 못하지만 더 크다는 거죠.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완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거죠. 시장은 뭐냐면 쫄지 않아요. 쫄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잠깐 보시죠. 연준이라는 물주가 있는데 연준이라는 물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냐 네. 해결하지 못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딱 봉착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을 아껴놓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돈 풀어줄 수 있는데 저기서는 돈 풀어주면 다 해결이 된다. 모든 문제가. 근데 안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풀어주면 해결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수많은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돈을 풀어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작년에 SVB 파산 나왔잖아요. 은행 파산 나왔잖아요. 네. 시장이 별로 안 쫄았죠. 그렇죠. SVB 파산 나오니까 며칠 지나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거든요. 양적 긴축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시장에서 알아서 시장금리를 잡아내리면서 자산시장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니까 굳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도 경기부양의 효과가 생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번 인하한다고 얘기했는데 7번 인하의 효과가 나잖아요. 저는 7번 인하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7번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미래에 찾아올 경기 침체가 있다면 연준이 옛날엔 10이라는 시그널을 줬으면 지금은 2, 3만 던져도 10의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시장의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과거와는 달리 실물 경제의 침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 조금 더 세진 게 아닌가 싶고요. 굳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세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도 시장에서 알아서 피벗 이러면서 기대하잖아요. 만약에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갑자기 생기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만약에 생기면 알아서 이제 금리 인하 더 많이 금리 인하 더 많이 할 거고 양적 긴축 멈출 거고 돈 풀어줄 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막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연준 스스로도 못 느꼈겠지만 연준이 무언가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엑셀 밟으면 이제 우리 엑셀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인데 엑셀 밟으면 급발진이 나오는 거죠. 확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이거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무기로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뒤쳐져 있다면 빨리 따라가야 될 때.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제 생각 이것도 하나의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보다 적어도 통화 완화에 대해서 쓰는 칼은 시장이 알아서 이 칼의 힘을 2배를 만들어준다는 생각? 이제 그런 터보를 달아준다는 생각? 이런 걸 좀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요거는 그래서 과거보다 연준이 이 실물 경제의 어떤 리세션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더 세졌다. 왜냐면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고 알아서 쫄아주니까. 이건 생겼다는 건 이제 첫 번째인데, 그래도 이제 질문 자체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이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엑셀이 밟았는데 급발진이 나오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당황하는 거죠. 너무 세게 나가잖아요. 야, 이건 아니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되감으려고 하면 너무 또 세게 와버리고 이 왔다 갔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를 연준이 컨트롤하는데 생각한 그렇죠. 멘트로 인한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해석하고 네. 또 축소 해석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들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해보니까 막 다 파랗게 질려가지고 미국 시장금리가 5%까지 올라갔잖아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그러다가 비번 이 얘기하니까 쫙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하나의 연준도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건데 긴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하는 거잖아요. 경기를 죽이기 위해서 긴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잖아요. 잡게 되면은 경기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오버킬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적정하게 올려놓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하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면은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려놔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다 보니까 이 충격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일본처럼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지금 금리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거 긴장해서 바라봐. 이런 생각이 1번인 거고 그렇다고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죽어가던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또 들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70년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바라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고 과거 70년대의 기억을 보면 금리를 아직까지는 내리면 안 될 것 같고 이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칼의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의 소통을 늘려야 되죠. 그러면 말이 여러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인하는 가능하겠죠. 올해 이제 저도 인하가 될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금리 인하는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고 미국의 고용시장도 조금은 좀 식을 것 같아요. 아, 고용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만큼 성장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5.5%씩 이렇게 높게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조금씩 거기에 맞춰가지고 낮춰주는 건 좋은데 낮춰줄 때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만큼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낮춰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시장에서는 연준은 올해 3번, 내년 4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간으로 2년간 7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팍팍 해서 올해 1년 만에 7번 뭐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준은 단순히 성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투수인데 되게 잘 뛰는 주자가 1루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주자가. 그럼 투수인데 느린 공 던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저 투수는 패턴을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느린 공 던져. 못 던져요. 도로 나올까 봐.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빠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럼 물가는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2%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요. 작년도에 9%였던 게 22년도 6월 달에 9%였던 게 작년에 3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요게 3.2, 3.7까지 뛰었다가 또 3%대 초반 내려왔다 또 3.4 이렇게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에서 3.5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막 토플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토플 시험 보면 100점이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토플 시험 보면 막 90, 95까지 빡 올리는 거죠. 근데 100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1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93, 97. 120점이 만점이었네? 예, IBT. 예. 그러니까 사례로. 예,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안 넘어가요, 잘. 그러니까 처음에 빵에서부터 90까지 올릴 때는 쫙 끌어올렸는데 그다음부터 이거 넘기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4, 5%씩 나오고 있거든요. 임금은 다이어트로 따진 뱃살과 같아요.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놈이 둔화가 돼줘야지 인플레이션이 2에 안착이 되는데 요놈이 남아있으면 2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2.5에서 3 사이에서 꽤 또 오래 버틸 수가 있죠. 그럼 요게 이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꽤 오랫동안 앓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그리고 저도 2%로 빠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2로 돌아가려면 뭐 올해 하반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도 초중반 정도는 돼야 인플레이션이 2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노동력의 공급이 작년에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미국에 이민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민이 꽤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민을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올라오는 이민을 신청하면은 3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민을 판정해주는 판사가 그렇게 바쁘시대요. 300만 명을 판결하려면 그러니까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몇 년 기다리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의 노동시장으로 흘러나오면은 노동력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금이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공화당 같은 경우 이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민자들을 민주당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막 이런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럼 주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미국의 집값이 높은데. 그럼 노숙의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사회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이민 또 막을 거라고. 내가 예전에 멕시코 장벽 막았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작년만큼 이 이민이 풀려나오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화끈하게 늘까? 네. 그게 조금은 좀 일단 살짝은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확실하게 쿨다운 되는 게 아니라면, 수요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면 임금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물가도 작년보다 조금 더 안정이 되겠습니다만 2.5% 이런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옆으로 좀 오래 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네.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금리 결정할 때 고용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은요? 예,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앞에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말씀해 해드렸지만, 주셨지만. 예, 이게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식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고용 시장이 식기는 해도 네. 뭐 옛날에 금융위기 때 본 것처럼 막 마이너스 고용 성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 같고, 그래서 뭐 한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둔화되어 있는 정도? 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게 될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단된다기보다는요. 네. 아니, 결국엔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게 맞는 게 22년도 6월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24년 1월이니까 꽤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꽤 많이 줄였어요. 꽤 많이 줄이긴 해서 한 1조 3천억 달러 그 정도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뭘 줄이게 되냐면 미국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달러를 갖고 있다가 이 달러가 줄어드는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은행들의 달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시중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코가 석자면 대출을 못 해주게 되죠. 그래서 풍부한 돈을 갖고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래야 실물 경제의 성장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양적 긴축을 계속하게 되면 은행의 달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줄어들면 문제냐? 과거에 보니까 2019년도에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때도 양적 긴축하고 있었거든요. 양적 긴축이 거의 끝났는데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의 지급준비금이 많이 줄어서 GDP의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줄어드니까 갑자기 은행들이 달러 자금을 풀어주지 못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의 레포 시장이라는 데서 난리가 났었어요. 레포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메우려고 연준이 나서가지고 거의 양적 완화에 준하는 돈을 풀어준 다음에 간신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으니까 미국 그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제대로. 이게 그럼 막 줄어들게 되면은 GDP에 8에서 10%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보셨던 그 사태가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와, 양적 긴축하면 안 되겠네? 오히려 돈을 풀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과거 대비해서 미국 연준 내에 이 쌈짓돈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그 영레포라고 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놈이 아직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양적 긴축의 효과를 갖다 좀 이렇게 줄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놈이 사라지게 되면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 돈이 모자라서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단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다른 게 2019년도만 해도 은행들이 대부분 다 건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SVB 사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형은행에는 돈이 빠지고 대형은행으로 돈이 몰려요. 그러면 대형은행에 돈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급준비금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럼 소형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있고 대형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있는데 옛날에는 소형은행에 예금이 많았는데 이게 많이 줄면서 대형은행이 늘어났잖아요. 지급준비금이 똑같긴 해도 문제는 소형은행은 확실히 적고 대형은행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대형은행은 그냥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의 바닷속에서 헤엄치는데 소형은행은 어떨까요? 옛날에 비해서 빠르게 숨이 막히는 거죠. GDP의 8에서 10%가 아니라 이제는 12%까지만 와도 이거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얼마 전에 그 미국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이거 미국의 개별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 멈추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양적 긴축을 만약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와 이러지 않을까요? 대박 이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산 시장을 갖다 건드려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멘트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양적 긴축을 멈춰라 이게 아니라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약 900억 달러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만 줄이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 멈추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래 하려면 조금씩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보세요. 어느 금액에서 문제가 생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금액인지 이 레벨에 오면은 어느 금액인지 모르지만 그 레벨에 오면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을 팍 이렇게 줄여가면 이 어느 순간 닥치게 되면은 팍 무너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다 멈춘 다음에 다시 도리어 돈을 풀어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리어 돈을 풀면 이거는 시그널이 되게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라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릴 때 팍팍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이 라인에 가장 붙어서 끝낼 수가 있겠죠. 더 많이 하려면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양적 긴축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한 4분기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간에 2분기 정도부터는 양적 긴축의 속도가 좀 조절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는 사실 전 세계 선거의 해라고 불리고, 네네. 미국에도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네네. 대선이 있는 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시장이 좋은 걸로는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면 뭔가 경제를 좀 부흥시켜야지 다시 뽑을 테니까 들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좀 어떻고 올해는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가 네. 제가 겪었던 해가 언제냐면은 네. 2000년에 있었고요. 200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 깨졌던 해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건데 그때 네. 차이나 쇼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도 조금 안 좋았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했습니다. 2004년에는.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맥케인 후보하고 붙었거든요. 2008년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고요. 금융위기로. 서브프라임. 2012년이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 재선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2012년이 물론 이제 하반기, 4분기 들어와서 시장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2016년이 트럼프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대선이라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대선의 이슈보다는 다른 외부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린 면이 강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초반에 이게 그때 날짜가 11월 8일이었을 겁니다. 16년도. 저희 이제 새벽에 마켓 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주식시장이 S&P 500 2%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반?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이 돼요. 그러더니만 그날 3% 올라서 끝났어요,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다 수익으로 남게 되니까 이게 배당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주식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던 재정을 아낌없이 허물어가지고 경기 부양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 미국 경제가 뜨거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요. 그때 당시에 금리, 주가, 환율 방향성이 다 바뀌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또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 그 다음에 IRA와 같은 정책을 되돌리겠다. 그 다음에 일반 관세로 10%씩 때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신흥국들하고 방위비 분담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왜 다 해줘야 되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관성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 입장에서는 흐름을 갖다가 한 번씩 흔들어 놓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 후보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융시장의 좀 분위기가 좀 새롭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관세 10%씩 올리고 이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금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뭐 누가 될 것이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느 한쪽이 됐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좀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 운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있다면요. 저는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지난해를 보면서 안티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매체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언가 컨센서스가 생겨나면 그쪽으로 확 몰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섹터가 오른다면 그 섹터 쪽으로 확 몰리는 문제가 생기고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채권 숏의 베팅이 확 늘어나고 채권 그 리버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릴 것 같다고 하면 장기채를 있는 대로 사들이고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은 과한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더 해야 될 것 같은 건데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인하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내리면 또 부담스러워지니까 되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쏠려있던 게 반대로 감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 안티 컨센서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하라고 이런 말씀보다는 반대로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무언가 수익을 내려고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냈다면 어깨에 파는 지혜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언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컨센서스 반대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
이런 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팀장님께서 책을 내셨었잖아요. 아, 네네. 올해도 이제 책 혹시 신간을 내시나요? 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책 한 권 쓰는 게 쓰기 전에는 절대 안 써 이러는데 또 쓰게 되면 또 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저도 아직은 좀 뭘 써야 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조금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내셨던 책 위기의 역사, V 시나리오, V 대이동. 네네.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팀장님 책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 네, 저도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과는 또 조만간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